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이번 주 금감원장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불리는 이복현 전 검사가 임명되면서 이른바 검찰공화국이 정말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장 차관 그리고 대통령 비서관 인선에 모두 12명이나 검사 출신으로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권에선 민변 출신으로 모두 채워지지 않았냐고 반문했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팩트체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정치권엔 지방선거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의 완패냐, 집권여당의 완승이냐, 어느 정도 예견된 선거여서일까요? 당선자를 뒤바꿔 보도한 언론사들도 있었다는데 미디어 비평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팩트체크해 볼 첫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계속 말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첫 번째 팩트체크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네. 최근 언론을 통해서 지적된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라는 지적에 대한 해명인데요. 네. 지난 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을 했죠. 네. 이분이 서울 북부지검 부장검사까지 올라간 이른바 윤석열 사단 출신 인물입니다. 네. 이번에 금감원장이 임명됐는데 금감원장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이 같은 대통령의 인사를 두고 야당 민주당에서는 이 과도한 검찰 편중이다 이렇게 비판이 나왔고요. 특히 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이제 민주당 주요 인사로 떠오른 이 김동인 경기도지사는 한 방송에서 이 금융에 대한 전문가, 금융 개혁과 고쳐야 할 금융 관행에 대해 전문지가 소신을 갖춘 분이 해야 하는데 이 전 부장검사가 금감원장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이 시장과 금융계에 주는 메시지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역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검찰 출신인데요. 네. 이 윤석열 정부 1기 내각과 대통령실 인선에 이 검찰 출신 인사들이 배고 포진했다고 하는데 막상 과거 정부를 비교해보면 많다고 하긴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재 검찰 출신만 너무 많이 인선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과거 정부와 비교했을 때 꼭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말했는데 네. 이번에 장차관급 그리고 비서실 청와대 비서실 인선에 검찰 출신이 모두 12명이라고 하죠. 네. 이 권 원내대표의 발언 어떤가요? 맞나요? 네, 일단 아주경제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군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례적으로 검찰 출신이 임명된 직책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장차관직을 비롯한 정부 요직의 6명,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의 6명 이렇게 해서 모두 12명의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됐는데 네. 구체적으로 보면 이 법무부 장차관 자리에 대검찰청 반부경력부장이던 한동훈 검사와 이노공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임명됐고요. 이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에 중앙지검검사 출신 박민석 전 의원, 또 차관급인 법조장에 이완규 전 서울북부지검 차장, 또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 그리고 공수리 비서실장에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검사 출신이 대통령실 비서관, 특히 인사와 민정 라인에 발탁된 것도 좀 도마에 많이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이 비서관급 인사에도 검찰 출신이 많이 포진이 됐는데요. 인사기획관에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 네. 또 인사비서관에 이원모 전 검사, 총무비서관에 윤지순 전 대검 운영지원 과장이 임명됐고요. 특히 대통령실 핵심 보직이죠. 보석실장에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이 발탁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과거 청와대로 치면 인사와 민정 라인 모두 검찰 출신으로 치운 셈인데 그래서 결국 검찰공화국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온 게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전 정부를 보면 대체로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 비서실 산하의 민정수석 비서관이나 공직기강 비서관,
법률비서관 이런 정도의 검찰 출신이 많이 기용됐는데요. 네. 이 민정수석 비서관은 이번 정부 들어서 폐지됐지만 이 공직기관 비서관과 법률비서관은 대통령 비서실장 산하로 옮겨졌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업무 특성상 뭐 검찰 출신 인선이 꼭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자리는 좀 그렇다고 해도 인사, 총무, 부속 등 대통령실 핵심 라인이 다 검찰 출신이 되는 걸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검찰총장 하셨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검찰 쪽에 뭐 아는 사람이 많다고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지적이 계속되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신에 민변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냐, 이런 반론을 했어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민변 출신들이 정말 많이 등용됐나요? MBC에서 보도가 또 어제 있었죠. 네. 전에 있었는데요. 네. 일단 대통령실의 민변 출신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초기 내각 구성했어요. 네. 내각을 따져보면 현재 윤 정부의 초기 내각에서는 검찰 출신 7명인데 문재인 정부 초기 정청학급 인사에는 김혜숙 법제처장 한 명만 민변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대표적인 초대 민정수석 비서관을 지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교수 출신이었죠. 그리고 또 검찰 경력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리고 첫 공직기관 비서관은 감사원 공공기관 감사국장을 지낸 김정호 전 비서관이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역대 정부에서 공직기관 비서관은 모두 검찰 출신이 맡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당시 감사 출신이 발탁된 건 좀 달랐습니다. 네. 게다가 뭐 문재인 정부 초기에 내각 장차관 가운데 검찰 출신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던 이금루 전 인천지검장뿐이었고요. 네. 1기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자리에서도 박형철 반부비서관을 지낸 나머지 인사에서는 검찰 출신이 없었습니다. 그 이전 정부도 한번 살펴주시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어땠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민정수석 비서관은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이 기용되는 전통이 쭉 이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초대 공직기관 비서관은 이 검찰 출신이었던 조홍천 당신 전 의원, 지금 현 의원이죠. 발탁됐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종찬 민정수석 비서관을 시작으로 정동기, 권재진, 정진영 전 민정수석 등 모두 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하긴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윤석열 정부 초대 인사에서 검찰 출신이 많다.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 이것은 사실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팩트체크는 어떤 겁니까? 네, 요즘 국내외에서 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죠. 네. 그중에서도 많이 찾는 식재료인데 이 돼지고기 가격에 대한 겁니다. 삼겹살 너무 비싸요. 네. 네. 네, 정부가 이 수입 돼지고기에 매겨지는 관세를 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네. 너무 올랐기 때문이라는 판단인데 그동안 수입 돼지고기에 25%의 관세가 붙어 있는데 일부 국가의 관세를 0%로 낮춰서 평균적으로 20% 가격이나 효과를 거두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체 우리가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전체 나라는 아니고 일부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현행 25%에서 0% 무관세로 낮춰서 평균 이렇게 되면 돼지고기 값이 한 20% 정도는 인하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특정 국가 관세를 없앤다고 이렇게 수입 돼지고기 값이 내려갈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게 일부 국가밖에 할 수 없는 게 이미 그 FTA 때문에 무관세 인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관세가 없어지는 나라가 몇 개 나라고 수입 물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JTBC에서 좀 따져봤습니다. JTBC에서요. 네. 지난해 돼지고기 수입은 미국에서가 가장 많았고요. 다음이 스페인, 네덜란드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입하는 국가의 90%, 한국에 수입하는 국가의 90%가 이미 무관세, 즉 0%의 관세를 부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말씀드린 대로 이미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이 관세를 25% 0% 내리는 나라들로 대표적으로 이제 브라질과 멕시코를 예로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나라에서 현재 수입하는 이 돼지고기 물량이 약 1만 톤 정도인데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돼지고기 수입량의 3%밖에 안 된다. 네. 그러다 보니까 3%의 관세가 3%에서 이제 관세가 내려간다고 이 전체적으로 20% 이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건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정부는 이제 관세로 인해서 그동안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수입 비중이 적었던 나라들에서 관세가 0%가 되면 좀 더 수입 많이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선을 더 다변화시켜서 그동안 관세 때문에 수입 못했던 나라에서도 어차피 무관세로 되니까 더 들여올 수 있다. 이런 설명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장바구니 물가 정책에 지금 어쨌든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것을 좀 잡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또 이것도 이제 물량 비중도 이렇게 따져보면 적고요. 네. 정부가 이렇게 앞으로 더 늘린다고 해도 이렇게 감세를 늘리기 위해서 감세를 적용해도 이게 또 막상 실제 우리가 살 수 있는 소비자 물가에 반영될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에서 소비자물가에 개입을 함부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수요와 공급이 이 값이 너무 오르면 또 이렇게 돼지고기를 안 드시고 다른 걸 드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요 공급을 정확히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부의 가격 인하 의지는 알겠지만 실제로 뭐 수입 물량 예상이나 수요 공급을 따져보면 20% 인하 효과가 거둘 줄은 장담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장담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네. 어쨌든 가격이나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팩트체크인데요. 네. 최근에 새로 개통된 곳이죠. 수도권 네. 전철 구간인데 신분당선. 전철 요금 얘기네요. 네. 이번에 연장 개통된 구간이요. 신분당선 강남 신사 구간인데요. 네. 세 개역이 신설이 되는데 신논현, 신사, 논현역 세 개역이 신설이 되는데 전부 다 이제 강남 주요 요지를 지나는 곳이라서 황금 노선으로 불립니다. 네. 게다가 세 역 모두 환승역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겠죠. 네. 지하철 9호선, 7호선, 3호선 연결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나오는 불만은 너무 요금이 비싼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거는 민영화 때문이다. 이런 주장이 온라인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전철을 타다 보니까요. 네. 이게 그냥 우리는 사실 요금을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카드에서 자동 빠져나가고 환승 할인을 받잖아요. 네네. 그래서 얼마를 실질적으로 지하철 요금 얼마지? 라고 물었을 때 저도 거의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정확한 요금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매일 이용하는데 기본 요금이 얼마인지 잘 정확히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민자 구간하고 많이 차이가 나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따져봤습니다. 네. 사실 이 지하철 노선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보면 거의 가격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제가 좀 따져봤는데요. 네. 우선 지금 이번에 개통된 강남 신사 단일 구간의 이용료는 교통카드 기준으로 1,750원입니다. 근데 다른 서울 지하철 요금 기본 구간은 1,250원입니다. 500원 비싼 거죠. 네, 비싼 게 맞고요. 네. 기본 요금 비싼 게 맞고 그다음에 이 신분당선이 크게 세 구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강남 정자 광교 그리고 이번에 강남 신사 구간인데 요 세 구간을 한 번 이용할 때마다 500원씩 별도 운임비가 더 붙습니다. 같은 신분당선인데도 구간별로 또 요금이 추가돼요? 네네. 네, 제가 그 동네를 잘 몰라요, 사실은. 저는 강북에 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구간별 요금, 이게 잘 와닿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일단 요금 체계가 이렇습니다. 신분당선은 이 수도권 전철 기본 운임이 말씀드린 1,250원인데 여기에 거리 초과 운임이 있습니다. 거리 초과 운임을 더하고 앞서 말씀드린 구간별 별도 운임이 또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1+1+1인 거죠. 네. 이 거리 초과 운임은 수도권 내의 경우 기본 거리 10km 초과 시 5km마다 100원, 50km 초과 시 8km마다 1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붙고요. 여기에 이제 각 구간별 별도 운임이 추가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한 구간에 500원, 두 구간 1,000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네. 이를 모두 연계 적용하면 신분당선 전 라인을 이용할 때 별도 요금만 1,900원이 더 붙습니다. 많이 붙네요. 신사부터 광교까지요. 네. 네, 이게 종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져보면 결국 신분당선 현재까지 개통된 신분당선의 한 종점이 광교역부터 신사역까지인데 이게 거리로는 33.5km고요. 네. 이 시간적으로는 약 42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 기준이 교통카드 기준으로 편도 3,650원. 그러니까 광교에서 신사역까지 가는 경우에요. 네. 그리고 왕복에 7,300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일 출퇴근을 하시고 한 달 20일 동안 다니신다면 월 이 지하철 요금만 14만 6천 원이 나옵니다. 어이구야, 저보다 한 3배 가까이 더 드는데요? 저 교통비에? 네. 일단 10만 원, 대중교통비 10만 원 넘어간다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같은 거리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비슷하게 움직이는 구간이 있는데 이 수인분당선이 있습니다. 이웃구간처럼 보이는데 네. 여기에 비슷한 위치, 비슷한 거리를 따져본 게 신갈역부터 압구정 로드역까지인데요. 네. 여기를 비교해봤습니다. 이 승차 거리가 비슷하게 34km고요. 소요 시간은 58분입니다. 왜냐하면 58분인 건 신분당선은 이 같은 비슷한 구간에서 15개역을 지나는데 이 수인분당선은 여기 더 많습니다. 24개역을 지나죠. 그러다 보니까
약 16분이 더 소요가 되는데요. 네. 여기는 이렇게 했을 때 요금이 편도 1,750원, 왕복 3,500원이 나옵니다. 신부동선보다 거의 절반 가격인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요금이 비싼 것은 사실인데 네. 이처럼 비싼 이유가 정말 민영화 때문일까요? 예.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절반은 사실입니다. 네. 꼭 그런 건 아니고 또 꼭 그렇지 않은 거란 얘기인데요. 우선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가장 큰 이유는 민자 노선이기 때문이 맞습니다. 네. 이 신부당선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민간에서 제한하고 시공하고 운영하는 노선으로 기획이 됐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원래 이제 기획된 게 수도권 3기 지하철 11호선 노선이 있었는데 네. 이거를 백지화시키고 노선을 단축하고 판교역 방면으로 연장한 이 광역철도로 기획된 게 신부당선이고요. 네. 그러면서 2011년부터 운행을 처음 시작한 게 강남 정자 라인인데 요 라인을 운영하는 게 신분당선 주식회사. 그다음에 2016년 개통한 정자 광교간 2단계 구간은 경기철도 주식회사. 이번에 개통한 강남 신사간 3단계는 세수월철도 주식회사. 이렇게 구간별로 회사가 다르네요. 회사가 다른 각각 다른 세 곳이 운영하다 그렇구나. 보니까 별도로 딱 붙는 겁니다. 별도 이렇게 운임을 적용하는 거 네. 회사가 다르니까요. 운영하는 네. 회사가 다르니까 그렇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네. 틀린 부분이 있어요. 네. 이 운임 결정이 민자회사에서 바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이 당국, 지자체와 사업자 간의 협의하고 결정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로 수도권 민자노선 노선이 좀 더 있는데 이 추가 운임 여부가 각 노선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서울 지하철 9호선 1단계가 개화로 신노년역 구간이고 공항철도 육지 구간이 있고 우이 신설선 신림선이 있는데 이게 다 민간 자본이 투입된 노선인데 네. 여기에는 추가 운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또 이에 비해서 의정부 경전철하고 용인 경전철인데 이것도 민자 구간인데요. 여기는 또 별도 요금이 적용이 됩니다. 네, 왜 그래요? 네, 이처럼 추가 운임이 적용되는 게 각각 다른 이유는 이 처음에 노선 설계를 할 때 수요일이 잘못돼가지고 계속 적자에 시달린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그러고 이제 관할 지자체의 재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 관할은 좀 많이 추가 운임이 안 붙는 상황이고요. 그 지자체 규모가 좀 작은 경우에는 재정 상태가 약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정리하자면 신분당선 요금이 비싼 것은 민영화 때문이다라는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네, 절반의 사실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에 매주 평일 오후 4시 20분부터 5시까지 방송하는 굿머니 굿나이트를 들었습니다.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총 2주간 이 방송을 들었습니다. 네, 재무설계 프로그램이죠. 굿머니 굿라이프. 어떤 점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 5월 24일 전지적 전문가 시점 코너에서 2가지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전지적 전문가 시점은 청취자 사연을 듣고 전문가가 청취자의 재무 고민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려주는 코너인데요. 이날 두 사연의 공통된 해법이 변액보험이었습니다. 이때 특정 보험 상품, 즉 변액보험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알려주지 않은 경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노후 준비를 하고 싶다는 청취자 고민에 대해 저축의 일부를 최저 5% 보장해주는 변액보험 상품으로 도와드렸다고 했고요. 두 번째 사연은 지인을 통해 과도하게 보험을 가입한 사례였는데요. 이때에도 일부 보험을 해지하고 받은 환급금 일부를 최저 5% 보장해주는 변액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변액보험이 2차례 이상 언급됐지만 변액보험의 구조는 어떠한지, 어떻게 5% 최저율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인지,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네. 최저 5%는 보장된다는 장점만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의 경우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차감된 나머지 금액만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단기 해지 시 환급률이 매우 낮을 수 있고 납입한 보험료인 원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7에서 10년 정도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방송처럼 전문가가 특히 강조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이 어떤 구조로 수익을 만드는지, 단점은 무엇인지 충분하게 설명을 해줘야 혹시 있을지 모르는 청취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변액보험의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아쉬웠다. 이런 지적이시고요. 또 짚어볼 내용 있을까요? 네, 이번에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점입니다. 지난 5월 31일 전지적 전문가 시점 코너에서 목돈을 모으고 싶어하는 30대 직장인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이 코너에 출연한 전문가는 사연자가 투자하고 있는 해외 ETF를 두고 투자 처음 하는 분들께는 종합선물 세트와 같은 것, 평균 수익률 9%가 넘는다. 향후 안전하게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변액보험때와 마찬가지로 긍정적 측면만 강조했다는 점이 아쉬웠는데요. ETF는 최소 10개의 주식을 하나의 상품에 담은 것으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안전한 투자로 분류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ETF도 주식 투자의 한 종류로 투자자가 알아야 할 위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해외 ETF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고 국내 ETF보다 수익률이 낮았습니다. 물론 지금 글로벌 시장이 특수한 상황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까지 함께 고려하여 상품에 대한 평가를 해야 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굿모닝 굿라이프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경재입니다. 네. 자, 이제 지방선거가 끝났는데도 그 여파가 계속되면서 여야 간의 내부 갈등이 표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 부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였죠. 미니 대선이라고 불렸던 경기도지사 개표 과정인데요. 이 개표 초반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개표 막판에 나오면서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대형 오보가 나오는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지방선거 당일이죠. 1일 저녁 투표 종료 후에 그 출구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대로 경기도지사 선거 결과가 박빙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통계적으로 이제 오차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출구조사로도 승리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개표가 거의 90% 이상 완료된 다음날 새벽까지도 김은혜 후보가 김동연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와서 대부분 시청자들도 이것으로 끝나나 보다 했다는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5시 30분쯤이죠. 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역전한 거죠. 네. 표차가 0.15%포인트예요. 8,907표 차입니다. 네. 선거 개표 방송 사상 가장 극적인 역전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몇몇 언론사 보도에서 김은혜 후보의 당선 기사를 송고했고 이게 확산이 된 겁니다. 정말 대형 오보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네, 아무리 선거 사상 가장 극적인 역전이었다 할지라도 당선자가 확정도 되기 전에 일종의 예측 보도를 한 거네요. 사실 언론 윤리상 그리고 형식에서도 모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가장 논란이 되었던 언론 보도는 한국경제입니다. 한국경제는 2일자 사면에 최대 승부처 경기 접수한 김은혜 단숨에 여 간판 주자로 이런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네. 단순히 투표 결과의 사실 전달만이 아니라요. 나름 해석까지 추가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김은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등에 업고 치른 선거에서
김은혜 후보가 승리하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더 힘을 받게 됐다고까지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뉴스완 역시 2일 새벽 기사에서 대선 주자 연거푸 꺾고 71년생 김은혜 첫 여성 광역단체장 새 역사에서 김은혜 후보가 당선됐다고 단정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윤 뉴스완은 해당 기사 제목을 대선 주자 연거푸 꺾고 71년생 김은혜 첫 여성 광역단체장 새 역사 쓰나로 수정하게 됐습니다. 물음표로.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호일보 역시 김은혜 후보가 당선됐다는 기사를 송고하는 등 비슷한 오보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당선자를 이렇게 뒤바꾸는 오보, 정말 큰 네. 오보인데 있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한 거죠. 이에 대한 뭐 후속 보도나 정정 보도가 있었습니까? 해당 언론사들은 이제 즉각 오보에 대한 정정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역시 언론계 안팎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네. 한국경제는 이제 3일자 일면에 경기지사 선거보도 사과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사과문에서 한국경제는 개표 막판에 당락이 뒤바뀌면서 결과적으로 잘못된 뉴스를 내보냈다고 밝히고 신문 제작 시간상 한계가 있지만 정확하지 못한 기사를 전달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기호일보도 2일 오후에 사과문을 이제 자체 홈페이지에 먼저 게재했습니다. 여기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의 당선이 확정적이라는 섣부른 예단이 불러온 오보를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기호일보는 이와 함께 김동연 당선자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그리고 양 선거 캠프 관계자분들께도 사과드린다. 온 국민의 관심사인 경기도지사 선거 결과를 보도하면서 보다 신중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미디어스 6월 3일자 김은혜 당선 한국경제 기호일보 사과문 게재 보도에서는요. 언론사의 신문 제작 시간상 한계가 있지만 섣부른 예단이 불러온 오보 사건이라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디어오늘 역시 6월 2일자 그 김은혜 경기도지사 당선 기호일보 예단이 부른 오보 사과 보도에서 기호일보의 경우 홈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볼 수 있도록 사과문이 게재됐지만 뉴스완의 경우 홈페이지 등에서 사과문은 찾을 수 없었다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포털뉴스 댓글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늦었다. 이런 비판 댓글도 많았습니다. 네. 사실 이번 지방선거 출구조사도 큰 틀에서는 많이 적중했지만요.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광역의원 선거 예측은 빗나간 때도 있었거든요. 네. 언론이 뉴스 생산 과정에서 이런 초박빙 선거일 경우 자칫 대형 오보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었고요. 한편 지방선거에서 이런 오보에도 또 다른 예측 보도 자료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오보만 문제가 아니라 예측 보도 자료를 냈어요, 이번에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국토교통부인데요. 네.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예측 보도 자료예요. 네. 이 보도 자료를 그대로 받아 쓴 것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SBS가 지난 4일자 취재 파일로 이제 취재를 했는데요. 취재 파일 장관 바뀌더니 미래를 내다보는 영험한 국토교통부 네. 보도에서 이게 밝혀졌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SBS 기자는 5월 30일 월요일 아침 7시 37분에 국토교통부가 출입 기자들에게 보도 자료를 보냈고 그 이후 과정을 시간대별로 추적했습니다. 네. 보도 자료의 제목은 GTX 확충으로 꼭두새벽 출근길 전쟁에서 해방 이거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보도 자료를 보낸 시간이 아침 7시 37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간담회가 이제 열렸는데 이게 14시, 오후 2시에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간 뒤에 원희룡 장관이 동탄역에서 지역 주민과 만나는 미래를 미리 알려주는 보도자료였습니다. 담당 기자 스스로도 기자 생활을 20년 넘게 하는 동안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미래를 내다본 보도자료라고 당황스러워했다고 하네요. 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인데요. 네. 6시간 뒤에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이 어떤 말을 할지 이미 모든 걸 내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동탄 주민은 동탄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지하철은 꿈도 못 꾸고 광역버스를 타야 하는데
이마저도 1시간 반이 걸린다. 하루라도 빨리 GTX 개통으로 불편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합니다. 네. 여기에 평택 주민도 등장하는데요. 6시간 뒤의 인터뷰 내용의 보도자료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평택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SRT가 있지만 요금도 부담스럽고 서울 시내 환승 때문에 불편해서 결국 광역버스를 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이 GTX-A 노선이 빨리 연장되도록 이행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네. 이제 더 가관인 게 있는데요. 원희룡 장관의 대답까지 보도자료에 미리 적어뒀습니다. 네. GTX 사업은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뿐 아니라 좋은 입지의 희소 가치를 분산시켜서 근본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핵심 사업임을 강조하고 기획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조기 추진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돌려드리겠다고 사전에 응답했다고 합니다. 네. 뭐 우리 보통 엠바고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아직 시작 전인데 뭐 했다. 과거형으로 이제 내용이 적혀 있어서 이렇게 오는 경우는 종종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것은 시민들과의 어떤 간담회 자리인데요. 그럼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한 건데 이미 시민들의 의견이 다 들어져서 보도자료에 써 있었다니까 이 부분은 좀 진짜 누군가의 말 맞다나 영험하다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결론이 미리 나와 있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SBS가 계속 추적 보도를 했는데요. 네. 다음 날인 5월 31일 오전에도 7시 33분에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또 반복된다는 거예요. 네. 이날은 이제 국토교통부가 원희룡 장관이 철도 산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미래 철도 산업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관련 업계와 역시 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여기서도 보도자료에는 7시간 뒤에 간담회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또 뿐만 아니거든요. 6월 2일에는 원희룡 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만났다는 보도자료를 10시 만남이 시작되고 2분 뒤에 이걸 보냅니다. 네. 역시 이 보도자료에도 아직 시작도 안 했을 피해자의 말이 고스란히 들어있고요. 피해 시민과 공인중개사의 의견까지 제시해서 과연 2분 이내에 이렇게 많은 말을 하고 또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배포까지 했다는 것은 네.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이제 언론사에게도 있습니다. SBS 보도에서는 보도자료를 미리 작성한 국토교통부 문제도 있지만 이것을 그대로 토시 하나 빼지 않고 검증 없이 기사화하는 기자와 언론에 대해서도 좀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네. 기자들이 좀 업무가 과하다 하고 또 각종 보도자료가 있고 기획기사나 발굴기사 써야 하는 그런 현실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건 아니다. 이렇게 꼬집었거든요. 네. 최소한 보도자료를 주더라도 읽어보고 가상의 인터뷰 자료까지 그대로 쓴다는 것은 잘못한 거라는 지적이거든요. 네. 사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가상의 인터뷰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검증도 없이 일부 언론사에서는 그대로 인터뷰 내용까지 옮겨서 기사화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게 기자 자질의 문제만이 아니라 취재와 데스크 등의 스크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쪽 주민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실제로 들으려는 게 아니라 다 짜여진 각본 속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전해드렸지만 개표 결과를 끝까지 확인하지 않고 당선자 예측 보도를 해버려서 오보를 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미래 시제에 맞춰서 작성된 보도자료를 확인 없이 그대로 기사화한다거나 이런 행태들 언론사로서는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을 텐데 왜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걸까요? 역시 두 가지 측면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언론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언론윤리, 저널리즘의 기본에 대한 이해가 많이 낮아졌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많은 기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 사회의 알 권리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일부이지만 네. 경쟁과 좀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과 사실 검증이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급한 정비와 그리고 교육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네. 둘째로 역시 언론 환경 변화의 문제도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언론사들이 인터넷, 특히 이제 포털뉴스가 등장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속보를 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이번 예측 보도나 보도자료 받아쓰기 등이
다른 언론사와의 속보 경쟁이나 뭐 기사를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네. 현장 기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네. 그래서 언론사 간 속보 경쟁과 기사 작성 양이 증가 등이 반복하면서 결국 저널리즘의 원칙도 둔감해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언론사 차원에서 이번 사건은 단지 우리 언론사는 아니고 뭐 괜찮으니까 하는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을 계기로 좀 잘못된 관행과 검증 없는 뭐 예측 보도 그리고 보도자료 받아쓰기 등이 언제든 우리 언론사에도 생길 수 있다는 일이라는 걸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장 기자와 편집국 그리고 오보 체크 등의 스크린 시스템, 뭐 비상 대응 이런 내부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막판에 교수님 말씀하시는 전화 연결이 조금 고르지 못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